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수아입니다. 오늘도 제가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의 편안한 숙면을 위해서. 오늘 알아볼 것은 오래간만에 로어입니다. 로어라고 하는 것은 으스스한 이야기, 진짜인지 아닌지 확실하지 않은 그런 도시전설을 일컫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로어들이 우리의 단잠을 불러 일으켜줄지 참으로 궁금한데요. 하나하나 살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제 다른 영상들과 다르게 로어는 사실이 아닌 경우들이 꽤 많으니 이 부분은 참고 부탁드립니다. 찰떡같이 로어에 나오는 말을 다 믿었다가 친구들한테 얘기하면은 왕따를 당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 드려요. 여튼간에 오늘의 첫 번째 이야기부터 알아보죠. 첫 번째, 초기의 마네킹은 사람의 시체에 포즈를 잡은 다음 그것을 석고틀에 넣어 굳힌 뒤 사용했다고 한다. 라고 하는 이야기네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처럼 만드는 것을 이 시체를 이용해서 만들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인데요. 상당히 끔찍합니다. 하지만 진짜일 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쵸? 왠지 아닐 것 같지? 한번 바로 검색 들어갑니다잉. 구글에다가 검색을 해봤는데요. 최초의 마네킹은 죽은 시체를 이용했습니까? 라고 검색했는데 우리의 똑똑한 AI가 내용을 정리해 주었습니다. 아니요. 최초의 마네킹은 시신으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패션계에서 마네킹을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15세기로 거슬러 올라가며 처음에는 모자 제작자용 마네킹으로 시작해 나중에는 실물 크기의 등나무나 철사로 만든 마네킹으로 발전하게 됐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사람을 이용해서 마네킹을 만든 적은 없었다. 하지만 마네킹과 시체, 이 두 가지가 연관되어 있는 것도 있긴 합니다. 그것은 바로 심폐소생술 훈련용 마네킹인 애니, 아시죠? 그 눈 감고 있는 그 CPR 그거 할 때 쓰는 거. 그 얼굴은 실제 사람의 얼굴을 바탕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조금만 더 알아볼까요? 19세기 후반 파리의 센강에서 어떤 익사한 젊은 여성의 시신이 발견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신원을 확인할 수가 없어서 일단은 파리에 있는 어떤 영안실에 그 시체를 이동하게 됐는데요. 그러던 중 어떤 병리학자가 그녀의 고요하고 신비로운 표정에 매료가 돼서 그녀의 얼굴을 석고 모형으로 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형은 센강의 미지의 여인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지게 됐죠. 수십 년 후인 1950년대 노르웨이의 장난감 제조업자였던 아스문드 라에스달은 최초의 사실적인 심폐소생술 훈련용 마네킹을 개발했습니다. 이 사람은 심폐소생술 훈련용 마네킹으로 차분한 이목구비를 쓰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또한 남성들이 남성의 얼굴에 인공호흡을 연습하는 것을 꺼려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마네킹의 얼굴의 모델로 실제 그 여인의 시체에서 딴 석고 모형을 이용하게 됐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익명의 여성의 얼굴은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인명 구조 기술을 가르치는 데 사용이 되게 됐고요. 역대 가장 많은 키스를 받은 얼굴이라고 하는 별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인데요. 이겁니다. 이거. 예. 이거 아시죠? 이 얼굴 한 번쯤 보셨을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들께서 심폐소생술 훈련할 때 봤던 그 얼굴이 실제로 죽은 사람의 얼굴을 따서 만든 것이다 라고 하는 거네요. 좀 기분 나쁘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 그 시체, 그러니까 이분이 누구인지 결국 모르는 거잖아. 그죠? 근데 그 얼굴이 예쁘다고 생각해서 석고 모형을 딴 거고, 그 모형이 교육용으로 적합하다고 해서 적용이 된 거 아니에요? 그럼 결국 우리는 진짜 시체였던 사람의 얼굴로 심폐소생술 훈련을 하는 거니까 그런 입장에서 보자면 조금 기분이 나쁘네요. 단순히 기분이 나쁜 게 시체와 이 심폐소생술을 한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냥 이분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잖아. 이분 누군지도 모르는 분인데 자기 얼굴이 이렇게 널리 전 세계적으로 쓰인다는 게 기분이 나쁘실 것 같아서 그게 좀 마음이 쓰인다. 여튼 그런 첫 번째 이야기였는데 뭐가 됐든 간에 마네킹 때문에 시체를 쓴 적은 없습니다. 예, 잘못된 정보입니다. 아시겠죠? 여튼 보통 이런 이야기들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다음 이야기도 있습니다. 인간의 고기와 피는 인간에게 필요한 가장 이상적인 비율의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식품은 매우 맛있게 느껴지는데 동물은 동종 섭식을 통해 멸종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동종의 맛 대신에 시체에서 나는 냄새를 가장 지독하게 느끼도록 진화했다. 따라서 만약 냄새를 느낄 수가 없다면 인육은 매우 맛있게 느껴질 것이다. 한편 인간의 후각은 지난 몇백 년 사이에 환경오염, 질병, 생존 경쟁의 방식 변화로 인한 퇴화 등으로 급속하게 약화되고 있다. 라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인간의 고기가 가장 인간에게 적합할 수 있다. 하지만 그렇게 된다면 서로 인간이 인간끼리 잡아먹는 촌극이 벌어질 것이기 때문에 생물학적으로 동종에 대한 어떤 맛이라든지 후각 이런 것들은 되게 안 좋게 느껴지게 우리 몸이 시스템화되어 있다는 것이. 근데 현대인들은 점점 환경오염 등으로 후각이 많이 약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인육이 맛있게 느껴지는 날도 있을 수도 있겠다 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글쎄요. 다 맞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인육의 맛이 어떤지는 좀 궁금하네요. 제가 먹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한번 검색해 볼까요? 인육은 어떤 맛인지. 구글은 다 압니다. 구글에 검색해 봤습니다. 인육은 어떤 맛인가요? 라고 검색했더니 AI가 답변해 줬습니다. 역사 기록과 범죄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인육의 맛은 종종 돼지고기 혹은 송아지 고기와 유사하다고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돼지고기와 유사하다는 점 때문에 일부 사람들은 인육을 긴 돼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독일의 식인종이었던 아르민 마이베스는 인육의 맛을 돼지고기와 비슷하지만 약간 더 쓰고 강한 맛이라고 묘사했습니다.
이러한 설명은 제한된 출처에 기반된 매우 주관적인 내용이며 과학적 근거는 미미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정확한 맛은 신체 부위, 조리 방법, 개인의 식습관 및 건강 상태와 같은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생물학적으로 인간의 근육은 미오글로빈 농도가 높아 돼지고기보단 소고기와 더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맛의 인지 자체는 복잡해서 미뢰와 후각 모두를 포함합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네요. 실제 식인을 해봤던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돼지고기와 유사하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생물학적으로 봤을 때는 소고기와 맛이 더 유사할 수 있겠다 라고 하는 얘기네요. 그렇기 때문에 앞서 알아봤던 이 이야기는 사실은 아닐 것이다. 그냥 먹게 된다면 다른 고기들과 유사한 맛을 느낄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지금 두 번째 이야기까지 읽어봤는데 구글이 더 무서운데요. 미친 사람 아니야? 정확한 맛은 신체 부위와 조리 방법에 따라 다를 수 있대. 참 좋은 거 알려주네요. 여튼 다음 이야기도 있습니다. 중국에는 임산부가 먹어서는 안 되는 요리가 있다. 탄카오루양이라는 요리인데 출산이 다가오는 어미양을 잡아서 숯불에 굽는 요리다. 어미양이 구워지게 되면 배를 갈라서 새끼를 꺼내 먹는다. 이 요리를 먹은 임산부는 유산을 하게 되는데 꿈에 양의 탈을 쓴 의사가 나타나서 임산부의 배를 갈라 태아를 씹어먹는다고 한다. 라고 하는 아주 끔찍한 이야기네요. 그러니까 이제 어미양을 요리하는 그런 거니까 산모가 먹게 되면은 정서적으로 뭔가 안 좋은 그게 생길 수 있다 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뭐 그럴 수 있겠죠. 왜냐면은 무의식적으로 죄책감이 느껴지잖아. 나도 산모인 입장인데 어떻게 동물의 산모를 먹는 거니까 되게 죄책감 비슷한 게 생겨서 뭐 악몽을 꿀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그게 유산으로 직접적으로 이어지는 요리라는 것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탄카오루양이라고 하는 요리가 있나 한번 검색해 볼까요?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시는 이 사이트는 어떤 분의 네이버 블로그입니다. 탄카오루양이라고 하는 중국 요리라고 하는 글이네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중국 요리 중에 탄카오루양이라고 하는 요리가 있다. 잔인한 요리 중에 하나인데 요리의 과정을 알고 나면 선뜻 먹을 수 있을까 싶은 요리다. 보기에는 먹음직스럽다. 루양이라는 게 문자 그대로 젖먹이의 양이라는 의미인데 사실 여기 요리로 올라온 이 양은 어미의 젖도 먹어보지 못한 가련한 양이다. 새끼를 벤 어미 양을 벌겋게 타오르는 가마에 집어넣어 익힌 다음 배를 갈라 새끼 양을 적출해낸, 그러니까 어미의 자궁 속에 있던 양이기 때문이다. 세상의 밝은 빛도 보지 못한 채 어미와 함께 죽은 새끼 양을 인간들은 왜 그리 열광하며 식도락이라는 미명하에 잔인한 짓을 일삼을까? 라고 하는 글이네요. 어미 양을 요리하는 게 아니라 어미 양의 뱃속에 있던 새끼 양에 대한 요리였군요. 제가 잠깐 오해를 한 것 같습니다. 어미 양 요리인 줄 알았는데 어미 양 요리는 아니었네요. 근데 뭐가 됐든 간에 중국은 되게 식문화가 좀 기괴한 게 많은 것 같지 않습니까?
뭐 애저라든지 뭐 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게 좀 많아. 그리고 막 뭐지? 그 조류 알 중에서 부화할 때가 거의 다 된 그 알을 먹는 그런 요리도 있던 것 같아요. 좀 납득이 안 됩니다. 먹고 싶지 않은 비주얼이지 않나? 근데 별 생각이 없나 봐. 그런 거에 대해서. 근데 이제 미신 비슷한 그런 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태반 주사 뭐 이런 것도 유사한 거잖아. 뭔가 이제 생명력이 태동하는 그런 아주 어린 생명체의 어떤 것을 우리가 섭취하게 됐을 때 그 젊음의 힘을 우리가 누릴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이런 새끼 동물에 대한 요리들이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긴 드는데 기괴하기 짝이 없네요. 예, 전 별로 그런 요리는 먹고 싶지 않습니다. 그 좀 무서운 것 같아. 좀 약간 인지상정이 없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뭐 여튼 그렇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밤 컴퓨터를 꺼둔 채 가만히 지켜보라. 갑자기 모니터에서 푸른 빛이 반짝거린다면 그것은 당신이 선택되었다는 신호. 선택을 받아들이고 싶다면 F10을 한 번, 그리고 넘락 키를 한 번, 마지막으로 엔터 키를 2번 눌러라. 만약 푸른 빛이 붉은 빛으로 바뀐다면 승인 불가. 푸른 빛이 하얀 빛으로 바뀐다면 승인된 것이라고 한다. 무엇을 위한 승인인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하나는 확실하다. 승인받은 사람은 1년을 넘기지 못하고 죽는다는 것. 그러나 그 사람들의 얼굴에는 모두 미소가 걸려 있다고 한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컴퓨터가 갑자기 어떤 빛을 낼 때 재빠르게 키보드를 누르면 컴퓨터로부터 선택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네요. 뭐 이런 건 당연히 믿을 수 없는 이야기인데 그냥 왠지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우리 잘 때 꺼져 있는 컴퓨터가 갑자기 짧은 순간 빛을 내면서 켜지는 건 우리가 자니까 잘 모르는 거일 수도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현실성이 느껴지기도 하는 이야기인 거죠. 그리고 뭔가 이 커맨드가 되게 명명하게 써 있어서 F10 넘락 엔터 2번 이게 뭐 그럴듯한 느낌이 이제 들기도 하죠. 글쎄 이런 거는 이제 믿지 않지만 이 컴퓨터가 꺼졌을 때 뭔가 모니터에서 나온다는 거를 보니까 그게 떠오르는데요. 예전에 컴퓨터 쓰신 분들은 공감하실 텐데 이거 메시지 기억하시죠? 이제 전원을 끄셔도 됩니다. 라고 하는 거. 옛날에는 컴퓨터 끌 때 이게 항상 모니터에 나왔다고. 네, 진짜입니다. 네. 자,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시는 이 사이트는 나무위키고요. 이제 컴퓨터 전원을 끄셔도 됩니다. 라고 하는 문서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윈도우즈를 종료한 다음에 하드드라이브 헤드 그리고 코어를 파킹했기 때문에 사용자가 전원을 종료해도 하드웨어에 손상이 가지 않게 제어 후 사용자에게 전원을 내려달라고 보내는 메시지. 운영체제에서 시스템 종료를 하고 나서 기다리다가 이제는 컴퓨터 전원을 끄셔도 됩니다. 라고 하는 메시지가 나올 때까지 기다린 다음에 전원 버튼을 누름으로써 수동으로 컴퓨터를 꺼줬어야 됐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요? 옛날에는 컴퓨터 전원을 스스로 껐어야 됐구나, 우리가. 컴퓨터가 자동으로 꺼지는 게 아니고.
신기하다. 그러니까 그거잖아요. 이 보통 컴퓨터에 저장 매체, 뭐 하드 드라이브 이런 것들은 그 아시겠지만 진짜 물리로 그걸 움직이면서 디스크에다가 이제 데이터를 새겨넣는 방식이잖아.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디스크를 갑자기 전원을 꺼버리면 실질적으로 타격을 입는단 말이야, 하드디스크가. 그러니까 요거는 저장할 거 다 저장했고 이제는 꺼도 됩니다. 하드디스크가 더 이상 역할을 하지 않고 있으니까 라고 하는 메시지라는 거죠. 그때는 우리가 껐어야 됐다 라고 하는 건데, 제 기억상으로 저희 집이 옛날에 윈도우 95를 썼나? 그랬어요. 그때만 해도 이걸 항상 봤었습니다. 예. XP부터는 제가 봤던 기억이 안 나네요. 하여튼 컴퓨터에 뭔가 모니터 화면이 뭔가 나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보니까 이게 떠올라서 좀 읽어드렸습니다. 다음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숨바꼭질을 하다가 옷장 안으로 숨었다. 시간이 지나 밖으로 나가기 위해서 옷장 문을 여니 기모노를 입은 사람들이 앞을 지나가고 있었다. 그러다 한 여자와 눈이 마주쳐 놀라 문을 닫고 다시 여니 집으로 돌아와 있었다. 라고 하는 이야기네요. 무서운데? 그죠? 옷장 안에 숨었다가 문을 여니까 다른 시대에 와 있던 거야. 근데 이제 지나가던 어떤 기모노를 입은 여자와 눈이 마주쳐 버린 거지. 그래서 놀라가지고 어씨, 문을 닫고 다시 열었더니 다시 원래 집으로 돌아와 있는 거예요. 왠지 그 기모노를 입은 여자의 눈이 되게 무서웠을 것 같아. 얼굴도 창백하고 왠지 잡히게 되면 순순히 살아남지 못했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무섭네요. 요걸 보니까 하울의 움직이는 성이 떠오르긴 하는데, 그죠? 하울의 움직이는 성 거기에 다들 보셨죠? 지브리 스튜디오의 작품이잖아요. 문에 무슨 동글동글 돌아가는 그게 있는데 그거를 잘 맞춰가지고 열면은 각 지역 여러 군데에 있는 곳에서 문이 열리는 거야. 되게 마법 같은 장면이죠. 근데 소신 발언하면은 저는 하울의 움직이는 성이 지금도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아? 나는 그 요약을 못하겠어. 그게 무슨 내용인지. 더불어서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도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이거 재밌게 봤지. 재밌게 봤어. 근데 내용이 뭔지 도저히 모르겠어. 그냥 어떤 느낌이냐면요, 엄청 재미있는 꿈을 꾸고 나오는 느낌이에요. 그 두 영화는 특히. 네, 좀 약간 그 의식의 흐름대로 진행되는 느낌이 들어. 물론 되게 재밌죠. 예. 마지막 작품이었던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있잖아요. 그게 이제 공식적인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님의 마지막 작품이죠. 그것도 마찬가지야. 뭔 내용인지 모르겠어. 근데 이게 그 감독이 혼자 만드는 게 아니고 몇 년 동안 여러 사람이 같이 붙잡고 만드는 거고, 거기에 이제 투자자들도 다 돈을 넣고 그런 거잖아. 근데 보면서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는 이거를 만들려고 한 것도 재밌고, 만들자라고 했을 때 따르는 사람들도 재밌고, 뭐 그런 것 같아요. 나만의 이상한 생각인가? 잘 모르겠어. 하여튼 그래요. 최근에 인스타 피드 보는데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님이 그 마지막 작품을 또 만들고 있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그럴 수 있죠. 원래 한번 은퇴하셨다가 은퇴 번복하고 다시 쭉 활동하시다가 저번에 이제 은퇴하신다고 한 거였으니까 이번에도 은퇴가 번복된 걸 수도 있긴 한데 이제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작업을 그렇게 많이 하실 수 있으려나 모르겠습니다. 여튼 다음 이야기도 있습니다. 런던에서 5년 동안 행방불명이었던 남자가 당시 그 모습 그대로인 채로 발견되었다. 남자의 말에 의하면 그는 2층 건물의 엘리베이터에서 3층으로 가는 버튼을 발견했고 호기심이 생긴 그는 버튼을 눌렀으며 밖에 나오게 되니 5년이 지났다고 한다. 그 빌딩은 남자가 사라진 후 5년 뒤 3층으로 개축된 상태였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2층짜리 건물에 3층 버튼이 있으니까 뭐지? 해가지고 눌렀더니 3층에서 내렸어. 근데 이제 나왔을 때는 5년이 지난 상태였다는 거죠. 그리고 그 건물은 원래 2층짜리 건물이었는데 3층으로 증축이 된 거야. 근데 그 기간이 5년이었던 거지. 그래서 그 남자는 그 시간 동안에 타임머신 탄 것처럼 엘리베이터 안에서 시간을 보내다가 나오게 됐다 라고 하는 이야기네요. 웃긴다. 재밌네요. 상상력이 대단한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들은. 여튼 뭐 그렇고요. 다음 이야기도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백설공주나 신데렐라 등 동화들은 모두 어른들을 위한 동화였다. 예를 들면 백설공주는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라고 하고 끝나지만 원작에서는 백설공주는 새엄마를 물 끓는 냄비에 쳐넣었다 라고 끝난다고 한다 라고 하는 이야기네요. 아이들이 읽을 수 있게끔 각색이 되었다 뿐이지 원래는 그다지 희망적인 얘기로 끝나는 이야기들이 아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백설공주 이거 구글한테 물어봅니다잉. 구글은 다 알아요. 네,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시는 이 사이트는 나무위키고요. 백설공주 문서입니다. 이 동화는 다른 그림 동화와도 마찬가지로 독일의 민담에서 유래가 됐다라고 합니다. 하얀 눈이 깃털처럼 흩날리던 어느 날 어떤 왕비가 흑단나무로 만든 자수틀로 작업을 하고 있었다. 작업을 하던 중 하얀 눈을 감상하다가 그만 손에 찔려서 세 방울의 피를 눈 위에 떨어뜨리게 됐다. 왕비는 떨어진 핏방울을 보면서 아휴, 피부는 이 눈처럼 하얗고 입술은 이 피처럼 새빨갛고 머리는 흑단처럼 까만 아이를 좀 가졌으면 이라고 소망했고 소원대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눈처럼 흰 피부에 피처럼 새빨간 입술 그리고 흑단처럼 까만 머리를 지닌 어여쁜 딸을 낳게 되었다. 왕비는 이 아이의 이름을 백설, 그러니까 스노우 화이트라고 지었는데 기쁨도 잠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산후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됐다. 몇 년 후 왕은 다른 여자와 재혼을 하게 됐다. 그런데 그녀는 아름다웠으나 성품이 상당히 오만했고 인격이 바르지 못했다. 게다가 자신보다 미모가 더 뛰어난 사람이 있는 것을 참을 수 없어 했다. 왕비는 그래서 진실말을 말하는 마법 거울에게 물으면서 매일매일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다는 사실을 확인하곤 했다.
왕비마마보다 아름다운 사람은 없습니다요. 라는 답변을 받으면 만족해했다. 어느덧 백설공주는 나이를 먹고 하루하루 예뻐져서 7살이 되어서는 왕비의 미모를 능가하게 됐다. 그날도 왕비는 평소처럼 거울에게 질문을 했는데 거울이 백설공주가 더 아름답습니다요. 라고 답했다. 그 말을 듣자 질투심이 일어서 분노한 왕비는 불멸을 위해서 백설공주의 장기를 뜯어먹을 계획, 그러니까 식인의 계획을 세우고 사냥꾼을 호출해 백설공주를 숲에 데리고 가서 당장 살해한 뒤 공주의 장기를 가져올 것을 명했지만 백설공주를 불쌍히 여긴 사냥꾼은 차마 백설공주를 죽이지 못하고 숲속으로 도망치게 만들었다. 숲속으로 도망치던 중 외딴 집을 발견한 백설공주는 잠겨있지 않은 문으로 조심스럽게 들어갔다가 주인을 기다리려 했지만 워낙에 몰려오는 피로에 때마침 그곳에 있던 빵과 과일을 정신없이 먹고 연이어 놓인 작달만한 침대들 위에 엎어져 깊이 잠이 들게 된다. 일을 마치고 돌아온 난쟁이들은 음식이 줄어있고 웬 인간 여자가 있는 것에 놀랐지만 다행히도 신사적이었고 깨어난 백설공주의 사과와 사정 이야기를 듣고는 함께 생활을 하게 됐다. 수년 후 거울을 통해 백설공주가 아직도 살아있다는 사실을 알고 분개한 왕비는 이번에야말로 백설공주를 죽이기로 결심하고 다음날 행상인으로 변장하여 백설공주를 찾아가서 자신이 파는 물건을 보여준 뒤 이 드레스의 끈을 한번 메어보라고 하더니 공주의 목을 졸라서 쓰러지게 만들었다. 그러나 저녁에 귀가한 난쟁이들은 끈을 가위로 잘라서 공주를 다시 살리게 됐고 공주가 아직도 살아있음을 안 왕비는 이번에는 빗에 독을 묻힌 뒤 또다시 행상인 척을 하면서 공주를 찾아가서 빗으로 머리를 빗겨 독이 퍼지게 하여 공주를 쓰러지게 만들었다. 그러나 다시 저녁에 귀가한 난쟁이들은 빗을 빼내어 다시 공주를 살렸고 이렇게 공주는 위기 상황마다 난쟁이들의 도움으로 항상 위기를 모면했다. 또다시 공주가 살아있음을 안 왕비는 세 번째 작전을 실시하게 됐는데 이번 작전은 독사과를 만들어서 사과를 파는 행상인으로 가장해서 백설공주에게 주는 것이었다. 아무런 의심도 하지 않은 백설공주는 이 사과를 받아먹고 그대로 쓰러져 기절하고 말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난쟁이들도 도저히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차마 백설공주를 묻을 수도 없어서 할 수 없이 유리관을 짜서 그 안에 공주를 안치하고 숲에 보관해 두었다. 이후 마법거울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 왕비마마라고 말하면서 왕비는 흡족해하였다. 오랜 시간이 흐른 어느 날 한 다른 나라의 왕자가 지나가던 중 그 유리관을 발견하고는 난쟁이들에게 후한 대접을 하는 조건으로 관을 가져갔고 하인들이 관을 나르다가 덤불에서 휘청거리는 바람에 백설공주의 목구멍에서 독사과가 빠져나와 백설공주는 다시 살아나게 됐다. 왕자는 아름다운 백설공주에게 청혼해서 결혼식을 올렸고 계모 왕비는 그 결혼식에 초대받기 전 거울을 통해 백설공주가 아직도 살아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또 분노했다. 한편 백설공주의 남편이 된 이웃나라의 왕자는 혼례식 잔치에 백설공주의 계모를 초대했고 결혼식에 참석한 왕비는 현장에서 체포가 되게 된다. 백설공주는 신하들에게 명령해서 빨갛게 달군 쇠로 만든 신발을 신겼으며 왕비는 뜨거워서 아주 미친 듯 펄쩍펄쩍 마치 춤을 추듯 날뛰다가 최후를 맞이하게 됐다. 물론 이 부분은 상당히 섬뜩한지라
어린이 동화 판본에서는 대부분 삭제 그리고 편집되는 경우들이 많았고, 계모가 저지른 독사과 살인 미수 이후에 백설공주와 왕자는 결혼해서 행복하게 잘 살았다는 결말로 끝을 내거나, 혹은 하객으로 참석한 난쟁이들이 계모가 다시 백설공주를 죽이려고 숨어들었다는 것을 알고 자기들이 달군 신발을 신게 낚아서 백설공주를 철통같이 경호했다는 식으로 각색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과거 일본에서 발간한 세계 명작 동화 전집 서적에서는 이야기의 후반부, 왕비가 말하는 마법 거울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갑자기 박살이 나버려서 튀어나간 거울 유리에 찔려서 그 자리에서 즉사했다는 내용으로 각색되어 나오기도 했다 라고 하는 거네요. 근데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납득이 된다. 그러니까 왜냐면은 백설공주와 일곱 난장이라고 하는 그거를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디즈니에서 만든 버전을. 근데 거기서 난장이가 딱히 뭐 하는 일이 없거든. 그래서 굳이 일곱 난장이가 주인공급의 어떤 그런 롤을 맡아야 될 이유가 있나 했는데, 이 원작 이야기를 보니까 알겠네. 예. 그 난쟁이들이 3번이나 살려주는 거네요, 공주를. 중요한 역할을 했네. 여튼간에 굉장히 끔찍한 방식으로 복수를 하는 내용이 원작에는 담겨 있지만 아이들이 보기에는 좋지 않은 내용이기 때문에 많이 각색이 됐다라고 하는 뭐 그런 것 같은데요. 그림 동화에 삽입된 백설공주의 사파래요. 이거 되게 무서운데요. 좀 끔찍한데. 그러니까 난쟁이들이 뭔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눈 크고 흰 수염이 퐁퐁 난 그런 이제 귀여운 드워프족 같은 느낌이 아니라 삶과 노동에 쩌들어 있는 그런 느낌으로 묘사가 됐네요. 다행히도 착했다고 하니까 뭐 할 말은 없는데, 착하지 않았으면 되게 무서울 뻔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이웃나라 왕자가 그 백설공주의 이제 시신이 담긴 관을 우연히 숲속에 있는 걸 보고 이제 후한 저녁 대접을 해서 맛받고 왔다는 거잖아요. 그 관을. 그걸 왜 사? 그 관을? 걔도 미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시신이 아름답다는 이유로 그 관을 사온 거잖아. 그 왕자도. 약간 좀 잘은 모르겠는데 그 네크로필리아의 성향이 있는 게 아닌가. 시신한테 어떤 성적 매력을 느끼는 그런 부류처럼도 보여서 뭔가 무섭네요. 그죠? 그냥 동화 자체가 언뜻 보기에는 그냥 애들 읽을 만한 내용인데, 그냥 자세히 또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되게 좀 기괴한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하여튼 그런 백설공주의 이야기였는데 흥미롭네요. 다음에 다른 동화들도 좀 알아볼까요? 네. 지금 하나 읽었는데 시간이 꽤 오래 걸려서 여러 개 읽을 순 없을 것 같고, 다음에 한번 좀 시간 나면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튼 그런 이야기였고요. 다음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를 만든 작가 루이스 캐럴은 사실 소아성애자였다. 4-5살 되는 친구의 딸을 사랑했는데 현실적인 문제로 포기했다고 한다. 앨리스도 그 친구의 딸을 모티브로 삼았었고, 친구는 이 사실을 알고 루이스와 절교했다고 한다. 라고 하는 이야기네요. 그래요? 검색해볼까? 그 구글은 다 압니다. 모르는 게 없어요. 자,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시는 이 사이트는 나무위키입니다. 루이스 캐럴에 대한 문서인데요. 본명은 찰스 러위지 더지슨입니다. 1832년 1월 27일생입니다. 향년 65세의 나이로 사망하셨군요. 1898년까지는 살아계신 분이었습니다.
이 밑에 보시면은 페도필리아 관련된 부분이 있네요. 그러니까 이제 소아성애 관련된 부분인 겁니다. 루이스 캐럴은 생전에 소아성애 논란이 있었다. 캐럴이 소아성애자였는지 아닌지는 그야말로 100년 넘게 묵은 떡밥인데, 아이들을 좋아했던 것은 맞지만 육체적인 성적 접촉은 없었기 때문에 논란이 분분하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를 쓰게 된 계기도 자신이 사랑하던 12살짜리 소녀 앨리스를 기쁘게 해주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데, 앨리스와 만날 때마다 들려준 이야기를 어느 날 앨리스가 책으로 써달라고 부탁하자 집에 가서 밤을 새면서 책으로 썼다고 한다. 근데 이것보다 더 주된 논란은 아이들의 부모의 허락을 받고 나체 사진을 찍거나 그림을 그려서 보관했던 것이었다. 그 사진들은 아이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하려는 캐럴의 유언에 따라서 거의 불태워버려서 현재는 몇 장 남지 않았고, 그림들은 모두 아이들의 부모에게 돌아가게 됐다. 그래서 부모가 불태우지 않거나 이런저런 사정으로 남은 사진 몇 장만 남아있다. 하지만 캐럴은 생전에 나의 사진이나 그림에는 한치의 에로티시즘도 없다라고 친구들에게 말하기까지 했다. 캐럴의 조카는 캐럴이 아이들에게 호감을 가진 것은 교사로서 아이들을 사랑했기 때문이다. 그는 항상 수업 시간 중 모든 아이들에게 많은 관심을 보였다. 라고 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는 캐럴이 소아성애자였다고 보는 사람이 많았지만, 캐럴의 명성이 매우 높은 만큼 부풀려진 이야기도 많고 결정적인 증거도 없고 해서 근래에는 꼭 소아성애자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 힘을 얻고 있다. 또한 19세기 빅토리아 시대 당시 사회적, 문화적 맥락에서는 그러한 요소들을 지금만큼 부적절하게 보는 경우가 드물었으며, 특히 영국에서는 어린이의 나체를 순수함이나 자연의 상징으로 보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부모님들이 직접 허락했다는 점에서 드러나기도 한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직접 찍기도 하고 그림도 그렸고 뭐 그랬다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뭐 그때 당시의 시대상은 뭐 아이들의 나체 사진이나 그림을 갖고 있는 게 그다지 이상하지 않은 거라고 하니까 뭐 할 말은 없는데, 그냥 그런 느낌이에요. 뭔가 내가 건담이 엄청 많아. 집에 건담 프라모델이 엄청 많아. 근데 입 밖으로는 사실 건담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설득력이 별로 없는 느낌 있잖아요. 뭔가 그런 느낌이네. 그래서 소아성애자인지 아닌지는 지금까지도 의견이 분분하다 라고 하는 겁니다. 루어가 사실은 대부분 이런 이야기들이라서 제가 아까도 강조해서 말씀드렸지만, 반 정도는 믿으셔도 좋지만 반 정도는 믿지 마셔라, 이런 말씀 꼭 드리고 싶네요. 어쨌든 다음 이야기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누군가의 게임 속 세상일 수도 있다. 그리고 그 누군가에게 일생을 조종당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그 시뮬레이션 이론 아닌가요? 그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시뮬레이션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지. 근데 왜냐? 기술이 발전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도 이런 시뮬레이션 되게 많이 쓰잖아. 뭐 단적인 예를 들면은 뭐 심즈 같은 게임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랑 되게 유사한 시뮬레이션 게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보다 만약에 더 많은 기술의 발전을 이룩한 존재가 있다면 그냥 시뮬레이션을 만들어 보지 않았을까? 그렇다면은 우리가 그들의 시뮬레이션에 만든 그 세상에 있는 인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거든요. 근데 이건 마치
불가지론 같은 입장이라. 그러니까 이제 불가지론이 그거잖아. 신이 존재하는지 아닌지는 인간으로서는 알 수가 없다. 뭐 이런 거잖아.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시뮬레이션인지 아닌지 우리는 그냥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그래서 좀 별로 생각 안 하고 살거든요. 그 가능성은. 근데 만약에 이게 시뮬레이션이야.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그래서 나를 누군가가 조종하고 있었어. 그러면은 그 사람은 되게 이상한 사람일 것 같아. 이런 노잼 캐릭터를 만들어서 생활한다고? 재미없지 않습니까? 그죠? 나 같으면 나 같은 캐릭터 안 만들어. 그래서 아무튼 그런 이야기였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다음 이야기도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스파게티에는 기괴한 유래가 있다. 한 살인마가 사람을 죽이고 그 시체를 어떻게 유기할까 생각하다가 시체를 분해해서 소스를 만들고 면으로 만들어 먹었는데 그 맛이 일품이었다고 한다. 그래서 레시피를 적어놨었는데 그 레시피가 이곳저곳 퍼지게 되면서 지금의 스파게티가 되었다고 한다. 라고 하는 이야기네요. 스파게티 유래 검색합니다. 다 나와요. 그러면 자,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시는 이 사이트는 나무위키고요. 스파게티에 대한 문서입니다. 스파게티는 길고 가느다란 원기둥 형태의 파스타입니다. 피자와 함께 이탈리아 요리를 대표하는 메뉴로 인기가 높습니다. 과거에 추정됐던 기원은 중국 원나라를 방문했던 마르코 폴로가 이탈리아에 수입해 갔다는 것이었는데 최근의 정설은 이탈리아에서 자체적으로 유래했다는 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대 로마 유적에서 파스타 틀로 보이는 물건이 발굴되었기 때문에 이탈리아 유래설이 더 힘을 얻고 있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람 시체를 요리한 방법이 스파게티가 됐다라고 하는 말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 저 이야기가 나온 이유는 스파게티의 면 색깔이 사람의 살색과 유사하고 스파게티의 소스 색깔이 사람의 피 색깔과 유사하기 때문에 그거를 상상력으로 바탕으로 만든 이야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럴싸하죠? 예. 이것보다 더 재밌는 게 떠오르는데요. 파스타 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시는 이 사이트는 한국일보입니다. 여기에 사진을 보시면 어떤 여성이 스파게티 면을 나무에서 채취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죠? 왼손에는 이렇게 딴 스파게티 면을 들고 있고요. 오른손으로는 잎사귀에서 매달려 있는 스파게티 면을 채집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이게 뭘까요, 과연? 1957년 만우절 영국 방송 BBC는 세상의 진귀한 것들을 소개하는 파노라마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스위스 남부의 티치노주의 한 농민이 스파게티 면을 수확하는 장면을 내보냈다. 신기한 신품종을 개발했다는 게 아니라 지난 겨울이 따뜻했기 때문에 스파게티를 일찍 수확할 수 있었고 다행히 바구미도 없어서 농민들이 기뻐하고 있다는 소식이었다. 그래서 농부가 옥수수처럼 생긴 식물대에서 스파게티를 따는 영상도 방영이 되게 됐다. 1950년대 영국인에게 파스타는 이국적이고 무척이나 귀한 음식이었고 더러 먹어본 이들도 대개는 토마토 소스에 버무린 통조림 파스타를 먹던 때였다. 그래서 스파게티를 밀가루 반죽으로 만든다는 걸 아는 이도 당연히 드물었다. 다음날 시청자 문의 전화가 쇄도하게 됐다. 어디서 스파게티 종자를 구할 수 있느냐? 상세한 재배법도 알려달라. 방송사 직원 중에는 스파게티를 잘라서 토마토 소스 통에 꽂아두고 잘 자라기를 기도해보라 라고 응답한 사람도 있었다고 한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우절 특집 방송으로 보낸 거였는데 너무 리얼하게 만들어가지고 실제로 그 당시에 파스타 면이 나무에서 자라나는 열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나름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아니, 스파게티 생긴 게 뭔가 식물에서 뭔가 추출할 수 있는 성분처럼 보이기도 해. 예,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렇게 영상까지도 방영이 됐다면은 더더군다나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겠죠. 어쨌든 스파게티 하니까 떠오르는 재밌는 이야기는 전 이거인 것 같습니다. 뭐 다음 이야기도 있습니다. 꽃들은 90%가 불쾌한 냄새를 풍기거나 냄새가 없다 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이해가 안 가는데? 꽃들 냄새가 얼마나 좋은데. 구글은 다 알아요. 네, 구글에 검색해 봤습니다. 꽃의 90%가 불쾌한 냄새를 풍기거나 냄새가 없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과학적 증거는 없습니다. 오히려 대다수의 꽃은 냄새를 가지고 있으며 이 냄새는 꿀벌이나 나비 같은 특정 수분 매개자를 유인하거나 해충을 쫓아내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이 아니다. 이게 누가 봐도 근데 이거는 사실이 아닌데? 꽃은 되게 냄새 좋잖아. 근데 꽃이 아니어도 그냥 살아있는 식물 이런 거 냄새가 나쁜 거는 제가 몇 개를 맡아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살아있는 그 싱그러운 냄새가 있죠, 특유의. 다음 이야기도 있습니다. 한 단어를 말하는데 650개의 근육 중에서 72개의 근육이 움직인다 라고 하는데, 글쎄요, 사실인지 아닌지 이건 확인이 좀 어려울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뭐가 됐든 간에 말을 하는 거 자체가 되게 복잡한 메커니즘이잖아. 우리는 그냥 아무렇지 않게 하지만. 그래서 실제로 엄청 많은 근육이 움직일 것 같긴 하네요. 그죠? 뭐 다음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떤 한 할머니가 번개를 맞았는데 세포가 되살아나서 20대의 모습으로 돌아왔다. 그 할머니의 현재 계획은 젊은 남자를 만나는 것이라고 한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번개를 맞으니까 이제 세포가 재생되게 된 거지. 그래서 팽팽한 20대의 모습으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사실이라고 믿긴 좀 어려운 이야기네요. 그죠?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네. 영원히 안 늙었으면 좋겠어요. 네. 저도 이제 나이가 30을 넘어가니까 더 드는 생각이, 나이 든다는 게 나쁘진 않거든? 근데 겉모습이 늙는 게 싫어요. 예, 그냥 요즘에는 어디 가서 신분증 검사도 안 하고 씁쓸합니다. 예, 신분증 검사 자주 해주세요. 제발. 아무튼 뭐 그렇고요. 다음 이야기도 있습니다. 인간은 시각을 기억하는 것보다 후각을 더 잘 기억한다. 한 번 맡은 냄새는 절대 잊지 않는다. 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네요. 글쎄, 이거는 과학적으로 맞는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거는 근데 확실히 있다. 특정 냄새를 맡았을 때 어떤 연관된 기억이 팍 떠오를 때가 있어요. 네. 진짜로 내가 놀랄 때가 있어요. 가끔 내가 완전히 기억에서 잊어버린 어떤 사건들이 그 냄새랑 유사한 걸 맡았을 때 딱 떠오를 때가 있어. 그때의 어떤 기분이랑 그때 날씨까지 다 떠올라요. 보통 이제 남자들은 그 판초 우이 냄새를 맡으면 이런 현상이 있거든요. 판초 우이가 뭐냐면은 그 우비예요, 우비. 예, 우비인데 군대에서 지급하는 우비죠. 그게
비 올 때 군인들은 우산을 안 쓰니까 판초 우위를 입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비 맞고 다니는 거지 뭐. 근데 이제 그 우비가 제대로 된 시설에서 말리고 세탁하고 이게 힘들어요. 예, 그래서 항상 냄새가 심하게 나거든요. 그러니까 비 비린내 이런 게 나요. 근데 이제 결국은 물 비린내가 나는 곳에 가면은 판초오이 냄새랑 비슷한 냄새가 난단 말이야. 그 냄새를 맡으면 바로 군 시절이 떠오르죠. 그런 것도 한 예인 것 같아요. 그런 것도 그렇지만 개인적으로는 어떤 향수를 쓰는 사람이 지나갔을 때 예전에 그거랑 유사한 향수를 썼던 사람의 기억이 팍 떠오르는 경험들이 다들 있지 않습니까? 전 그럴 때도 좀 놀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거 그때 맡았던 그 냄새인데,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나가지고. 여튼 뭐 그렇습니다. 다음 얘기도 있습니다. 인간은 무서운 이야기를 들었을 때 행복한 얘기를 들었을 때보다 70배 더 오래 기억한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네요. 글쎄 이게 정확히 뭐 70배를 더 잘 기억한다 뭐 이런 건 잘 모르겠지만 확실한 건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행복하고 즐겁고 좋은 일들은 기본적으로 긍정적인 감정이니까 뭐랄까 좀 평이한 감정이잖아. 늘상 느끼기 쉬운 거고. 근데 무서운 감정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느끼거나 하기가 어려운 감정이잖아요. 그죠? 살면서 우리가 무서울 일이 몇 번이나 있어. 살인마한테 쫓기고 살해 협박을 받고 이런 일이 거의 없잖아. 그러다 보니까 무서운 이야기, 어떻게 보면 좀 음의 감정, 마이너스 되는 감정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더 큰 흥미를 느낀다는 건 그냥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사실 무서운 얘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여러분들 무서운 얘기 좋아해서 제 영상도 보고 계시는 거잖아요. 네. 그런 분들은 아마 그래서 그런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때는 있습니다. 여튼 그렇고요. 다음 이야기도 있습니다. 피가 우리 몸을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 1분. 하루에 우리 입안에 고이는 침의 양 1.8리터. 한 달 동안 자라나는 머리카락의 길이 1.5cm. 보통 사람의 머리카락 개수 약 10만 개. 1분 동안 눈을 깜빡이는 횟수 25번. 우리 몸에 있는 세포 수 100조 개. 체세포 한 개에 들어있는 유전자의 길이 2m. 우리 몸속에 살고 있는 미생물의 수 100여 종류 100조 개 라고 합니다. 근데 뭐 이건 어느 정도 진짜일 것 같아요. 왠지. 잘은 모르겠지만 참 신기하지. 딴 거도 딴 거지만은 이게 좀 신기한 것 같아요. 심장 있잖아. 심장은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단 한 번도 안 멈추고 계속 뛰는 거잖아. 좀 불쌍하기도 해. 또 신기하기도 하고요. 한 80년 평생을 단 한 번도 멈추지 않고 계속 뛰는 거잖아. 얘는 참 신기한 기관이고 미안한 기관이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네요. 여튼 그렇고 다음 이야기도 있습니다. 1830년경에는 케첩이 의료용으로 판매되었다 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이건 제가 옛날에 케첩에 대한 이야기를 알아본 적이 있어서 신박한 상식 알아보는 시간에요. 뭐 알아본 적이 있는 내용인데요. 짤막하게만 좀 알아볼까요? 자,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시는 이 사이트는 케첩에 대한 나무위키 문서입니다. 원래 케첩은요, 토마토를 이용해서 만든 소스가 아니고요, 중국의 한 소스의 일종이었습니다. 중국에서는 푸젠성 지역의 언어인 민남어로 생선으로 만든 소스 혹은 조개를 소금에 절여 만든 액젓을 의미하는 꾀짭
요게 케첩의 어원입니다. 예. 시간이 지나면서 호두를 이용한 소스로 바뀌어 가는 등 여러 재료의 변화를 거치면서 동남아시아로 전파가 되게 됐고요. 전파 초기만 하더라도 케첩의 재료는 다양했었는데 당시 유행했던 케첩의 형태는 버섯이 주 재료인 소스였습니다. 그러다가 19세기 초 미국에서 식품회사 하인즈의 설립자인 헨리 제이 하인즈가 질 낮은 재료로 만든 요리에 케첩을 뿌려 먹다가 케첩의 사업성을 알게 됐고요. 이때 저렴한 토마토를 갈아 만든 소스를 케첩의 메인 재료로 쓰기 시작. 이게 대유행을 하면서 케첩의 대명사는 토마토 케첩이 되게 됐습니다. 라고 하는데 케첩이 의료용으로 쓰였다는 말은 적혀 있는 게 없네요. 한번 같이 검색해 볼까요? 의료용. 자,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시는 이 사이트는 홈런이라고 하는 뉴스 사이트네요. 예. 1800년대 중반 케첩은 단순한 조미료가 아니라 신비로운 병 치료제로 떠오르면서 세상을 뒤흔들었습니다. 이는 존 쿡 베넷 박사 때문이었는데요. 뛰어난 마케팅의 전략으로 베넷 박사의 토마토 알약이 엄청난 인기에 올라가게 됐습니다. 하지만 베넷 박사는 개인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인물이 아니었죠. 심지어 간통, 반역, 살인 혐의까지 제기가 되면서 종교기관에서 추방당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토마토 알약은 놀라운 속도로 판매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대에는 토마토가 무슨 만병통치약 비슷한 느낌으로 인기를 끈 과일이 됐다는 거고, 그러니까 액젓 같은 그런 소스였던 케첩의 재료로 토마토를 쓰는 게 그다지 놀라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건강을 위해서 케첩을 토마토로 만들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뭐가 됐든 실제로 의료용으로 쓰였다는 말은 없습니다만 아마 그 당시의 유행에 편승해서 토마토 케첩이 만들어졌을 것이다. 그것은 의료용 비슷한 느낌으로 쓰였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여튼간에 여러가지 이야기들을 알아봤습니다. 예, 그 중에는 사실인 것도 있었고요. 사실이 아닌 것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뭐가 됐든 어떻습니까? 이 로어 그리고 도시전설들의 가장 중요한 백미의 포인트는 사실인지 아닌지가 아닙니다. 그저 읽는 순간 우리에게 재미난 상상력을 하게끔 만들었고 흥미를 끌었고 으스스한 감정을 주었다면 그건 로어로서의 제 역할을 다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 정도만 재미로 들어주시고 반 정도는 믿지 마세요. 아시겠죠? 어쨌든 지금까지 저는 유수하였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